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함경북도 국경마을에서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흥겨운 풍악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마을을 지키던 보위부 요원들이 눈을 떠보니 예식장은 텅 비어 있었고 잔치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신랑도 신부도 하객도 무려 111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보위부는 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서납니다. 봄이면 강변을 따라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났고 겨울이면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아이들이 그 위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지요. 강 건너편이 중국 땅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이었고 그냥 저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한테 그 강은 그저 여름에 멱을 감고 겨울에 썰매를 타는 놀이터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집이 한 20-30채 모여있는 작은 동네였는데 그래도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 정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 우리나라 시골 마을이 딱 그랬잖아요. 이웃집 숟가락 개수도 알고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누구네 아들이 어떻다는 걸 온 동네가 다 알고 지내는 그런 곳 말입니다. 우리 마을이 딱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온 마을 아낙네들이 한데 모여 두부를 만들고 김장을 담그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협동농장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녀회장님이 동네 살림을 도맡아 챙기는 것처럼 저도 마을 여성들 모임을 이끌고 농장 일을 조율하는 역할이었죠. 남편 성철이는 인근 탄광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위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래로는 딸 은하와 아들 철민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제법 반듯하게 사는 집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체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의심할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게 맞겠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위대한 수령님, 당의 은혜, 사회주의 낙원. 매일 아침 그 말을 되뇌며 자랐으니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방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방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이념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얘기를 해야겠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북한에서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저희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급소에 가면 줄 것이 없다는 말만 들려왔어요. 쌀은커녕 옥수수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나온다더니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배급이란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이나 농장에 소속된 사람에게 나라에서 식량을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끊기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월급이 갑자기 딱 끊기는데 어디 가서 돈을 구할 방법도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때부터 장마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원래 북한에서는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나라에서 다 통제하는 사회주의 체제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몰래 내다 팔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있는 그릇이며 옷가지며 심지어 이불까지 내다 팔아서 옥수수 한 자루라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처음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치마저고리를 들고 나가서 옥수수 몇 킬로그램과 바꿨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죠. 그냥 어디서 구해왔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옥수수밥 냄새가 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그런데 그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도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다시 나오긴 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장마당은 없어지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나라에서 단속을 했다가 눈을 감았다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사고 팔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2000년대 중반쯤 됐을 때 우리 마을 장마당에서 쌀 1kg이 얼마였냐 하면 북한 돈으로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한 달에 받는 배급 식량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됐으니 나머지는 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고 저는 부녀회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했죠. 고춧가루나 된장 같은 걸 만들어 팔거나 두부를 만들어 팔거나 하면서 그날그날을 버텼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엄두를 못 냈다는 게 맞겠죠. 강 건너 중국이 보여도 저기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탈북했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봤으니까요. 공개 재판, 교화소, 심하면 처형까지. 그 두려움이 모든 생각을 막아버렸습니다. 딸 은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은하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배골치 않고 자라주기를. 그게 그 당시 제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건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이 눈을 뜨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도록 믿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한테 그 순간은 어느 겨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33이었을 때죠. 그날은 유독 날이 매서웠습니다. 두만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두부 몇 모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은 저희 옆 골목에 살던 철수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15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제가 부녀회 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와도 안면이 있었고 은하보다 1살 위였으니 아이들끼리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눈망울이 맑은 아이였는데 그날 그 아이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광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외부 방송 청취였습니다.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가 밀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마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한테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던 게 화근이 됐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끝까지 다 봐야 했습니다. 자리를 피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뛰어나오려다 보이부 요원한테 제지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어떤 건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못 짓고 그냥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는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냈다가 그게 또 누군가한테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은하가 저 철수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철민이가 커서 탄광에 배치받아 평생 거기서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닫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까? 제 어머니한테서도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그냥 어디 갔다가 총 맞은 사람, 아무 죄 없이 끌려간 사람 이야기를요. 그런데 그건 전쟁 때 얘기 아닙니까? 전쟁도 아닌 평화로운 때에 15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되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이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인민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민반이라고 우리나라 통반 조직처럼 10집에서 20집씩 묶어서 관리하는 조직인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생활 총괄하는 걸 합니다. 생활 총괄란 쉽게 말하면 서로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비판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거나 옆 사람이 한 잘못 지적해야 합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철수일 이후로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서로 돕자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 것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게 만드는 구조. 친구가 친구를 밀고 하게 만드는 구조. 15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결국 그 구조였습니다. 한번 눈을 뜨고 나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텔레비전에서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지, 왜 아이들 교과서에는 위대한 나라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먹을 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왜 강 건너 중국에서 오는 소식들은 다 막아버리는지, 왜 외부 방송을 듣는 것이 죽을 죄가 되는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그냥 제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 때, 아이들 밥을 지을 때, 항상 그 생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집 영애 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요. 순이야, 너 혹시 강 건너 생각 없냐?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입 밖에 꺼내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그런 생각 없어.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두만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제 눈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겨난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둘도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 넷, 다섯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때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닌 겁니다. 제게 그 한계가 찾아온 건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35이 되던 해였죠. 그해 봄, 남편 성철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탄광일이라는 게 워낙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 탄광 사고 소식이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북한 탄광은 안전장비도 변변치 않고 갱도가 무너져도 제대로 된 구조장비가 없으니 그 위험이 몇 배는 더했습니다.
그날 성철이가 일하던 갱도 한쪽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광부 4명이 깔렸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성철이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이라고 갔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약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의사가 있어도 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니 상처가 골마 들어갔고 결국 성철이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심하게 절개된 겁니다. 탄광일은 당연히 못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됐으니 우리 가족 살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나마 탄광에서 나오던 배급이며 임금이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셨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가족 5명의 생계가 오롯이 제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두부도 만들어 팔고 고춧가루도 팔고 남의 집 빨래도 해드리고 농장 일도 더 맡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터져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배만 채울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앞에서만큼은 내색을 안 하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이가 탄광을 못 나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배급도 없고 배급이 없으면 정상적인 주민으로 취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성철이가 탄광에서 제대로 된 직책도 없이 이름만 걸쳐놓은 신세가 되다 보니 우리 가족 전체가 당 조직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점점 발언권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한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딸 은하가 그때 12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외모가 제법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인민반장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윗분들이 은하 좀 눈여겨보고 있더라고. 몇 년 후에 예술 쪽으로 배치를 고려하고 있나 봐. 얼핏 들으면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이 예술 쪽으로 배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요. 제 딸이 그 길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그날 밤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성철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하만이라도 여기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두 사람이 오랫동안 속으로만 품고 있던 생각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웃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애 언니, 그리고 앞집에 사는 덕순이네 부부, 또 농장에서 같이 일하던 명숙이. 다들 집안 형편이 비슷했고 다들 자식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전에 장마당에서 영애 언니가 했던 그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내어 같이 의논하기 시작한 것이. 물론 그때만 해도 막연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아이들한테 다른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살던 복남이 아주머니 가족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왔습니다. 아주머니와 17살 아들 2명이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강을 건너려다 보위부에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잡혀온 날 아주머니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그 길로 영애 언니한테 찾아가 우리 그 얘기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 짜는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하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한쪽 팔을 뻗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으면 은하가 어떻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철민이가 커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한참을 아이들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몇 명이 몰래 강을 건너다 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혼자서는, 아니, 우리 가족끼리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의 눈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꼬박 1년이 걸린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 꺼낸 사람은 마을에서 조용하기로 소문난 광수 씨였습니다. 성철이와 같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역시 몸을 다쳐 일을 그만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가을 어느 날 저녁 우리 몇몇이 덕순이네 집 뒤편 헛간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광수 씨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을 이용하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이라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광수 씨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보위부가 가장 경계를 늦추는 때가 언제냐. 마을 잔치가 벌어질 때다. 술이 돌고 음식이 나오고 풍악이 울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긴장이 풀린다. 거기다 잔치 준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상하지 않다. 물건을 옮겨도 밤늦게 돌아다녀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도 잔치 준비 때문이라고 하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을 탁 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을 내색하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가짜 결혼식이라는 게 들통나는 순간 우리는 다 끝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진짜처럼 보여야 했고 진짜처럼 보이려면 실제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우리 마을에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네 아들 준혁이와 덕순이네 딸 미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을 때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모임은 항상 셋, 넷씩 나눠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모이면 눈에 띄니까요. 저는 부녀회장 자격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연락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오가며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뜻이 같은 집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67집이었던 것이 10집이 되고 20집이 됐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는 집, 가족 중에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이 있는 집, 더 이상 굶어 죽는 이웃을 볼 수 없다는 집. 사연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인 인원이 111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70 넘은 노인까지 한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날짜와 루트를 정해야 했습니다. 루트는 마을 인근에서 강이 가장 좁고
얕은 지점을 골랐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쪽에는 미리 연락이 닿은 조선족 안내인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안내인에게 건네줄 돈은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습니다. 폐물을 팔고 장마당에서 번 돈을 보태고 집안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이듬해 이른 봄으로 잡았습니다. 강이 아직 얼어있는 마지막 시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강을 건너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 그들도 마을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나온 방법이 술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에 술을 넉넉히 준비하되 보위부 요원들 상 위에는 특별히 독한 술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잔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권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어르고 달래며 권하는 술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였습니다. 우리 마을 어른들이 얼마나 넉살 좋고 정이 많은지는 그 요원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에 걸쳐 계획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 총화에 나가고 농장 일을 하고 인민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티 하나 내지 않으면서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저는 혼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이 땅을 떠납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 산소에도 갔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통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땅에서 사시다 가셨습니다. 두 분 산소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흙을 한 줌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향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장마당이 서던 자리, 두만강 둑길, 다 눈에 담았습니다. 이 풍경들이 평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와 미선이의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하가 엄마 왜 이래요 하며 멋쩍어 했습니다. 철민이는 그냥 품에 안겼습니다. 성철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마을의 긴 연극이 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평생을 살아도 잊히지 않습니다. 기쁜 날도 그렇고 슬픈 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버텨낸 날은 죽을 때까지 몸이 기억합니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바람, 그날의 소리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2008년 이른 봄, 준혁이와 미선이의 결혼식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이 분주했습니다. 잔칫날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아낙네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상을 나르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정말 평범한 시골 마을 잔치였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것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요원 둘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잔치가 있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평소처럼. 저는 그 요원들한테 먼저 다가갔습니다. 부녀회장으로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지들도 오늘 같이 드셔야죠. 우리 마을 잔치인데 같이 즐기셔야죠. 억지로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속마음을 숨기는 연습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와 미선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게 오히려 긴장한 신랑 신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기쁜 박수 소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이 결혼이 기뻐서인지 아니면 오늘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아서인지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았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보위부 요원들 상 앞에 앉아서 연신술을 권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른들 특유의 넉살과 정으로 한 잔만 더 이런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요를 반복하면서요. 요원들도 처음에는 조심하는 기색이었지만 분위기에 녹아들면서 하나둘 잔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풍악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명은 벌써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면서 덕순이 남편한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덕순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맞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듯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듯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 산길 입구에서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의젓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뛰어다니고 떠들던 아이들이 그날 밤만큼은 숨소리도 죽이며 걸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러웠습니다. 111명이 줄을 지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앞사람의 등을 보며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희미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발밑에 돌부리가 있어도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어도 소리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노인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성철이는 광수 씨가 부축했습니다. 저는 한 손에 은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 철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봄이라고는 해도 새벽 강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강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게 문제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아직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서 군데군데 얼음이 얇아진 곳이 있었습니다. 미리 루트를 파악해둔 안내인이 앞장섰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하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내인이 손을 들어 잠깐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11명이 일제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인이 다시 손짓으로 앞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얼음이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건넜습니다. 한꺼번에 무게가 실리면 얼음이 깨질 수 있었으니까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은하 손을 꼭 잡고 얼음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발밑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 아래로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면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라만 보던 그 강 건너편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에서 철민이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강 한복판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안내인이 재빨리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11명이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얼음 위에 뺨을 대고 누워있으니 얼음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냉기가 느껴지는데도 오히려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일어나서 빨리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노인들도 다리가 불편한 성철이도 그 순간만큼은 무슨 힘이 나는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우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직 잔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우리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다 살아서 건넜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안내인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강을 건넌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험난한 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 강 하나만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 땅을 밟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안내인은 우리를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111명이 한꺼번에 다니면 눈에 띄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패로 나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옆집 영애 언니 가족이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덕순이네도 명숙이네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못했습니다. 눈빛으로만 잘 가라, 잘 있어라를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내인을 따라 국경 인근 조선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2시간 남짓 걸어서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안내인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나이 지긋한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한 그릇씩 내오셨습니다. 뜨끈한 죽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 며칠만 있다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강을 건너온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고마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워낙 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탈북자로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잡혀서 북으로 송환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공포가 중국 땅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창문도 함부로 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감시와 두려움이 여기서도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다른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이 동네가 조금 위험해졌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거나 공안이 이 근방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날 밤 또 짐을 싸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내륙 쪽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숨어 지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마을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탈북자들을 오랫동안 도와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들으시더니 교회 지하 창고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낮에 조금씩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밥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날 때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공안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이네 가족이었습니다. 명숙이와 남편 그리고 10살짜리 아들까지 셋이 한꺼번에 잡혀서 북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안내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숙이는 저와 농장에서 10년을 같이 일한 친구였습니다. 장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두부를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숙이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북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북으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성철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은 커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중국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시장에 가도 길을 걸어도 낯선 사람이 쳐다보기만 해도 공안인가 싶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생계도 문제였습니다. 가져온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인근 조선족 집에서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기에 이름도 바꾸고 되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억양에서 북한 사람인 게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성철이는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선족 농가에서 밭일을 도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었으니까요. 은하는 그 사이에 훌쩍 자랐습니다. 강을 건너올 때 14살이었는데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어른이 다 됐습니다. 아무 군말 없이 집안일을 거들고 철민이를 챙기고 밤에 무섭다는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대견하고 또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지낸 시간이 6달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알아봤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두려웠고 이미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방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걷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짐작이란 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요. 그 여정은 제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출발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안내인이 우리 가족과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모두 합쳐 12명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거치는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안내인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동이 먼저였습니다. 기차를 타기도 하고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12명이 웅크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힘들다고 칭얼대고 싶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철민이가 몇 번이나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무는 걸 봤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이 또 한 번의 고비였습니다. 미얀마로 넘어가는 산길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밀림 속을 걸을 때는 무슨 짐승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발밑에 뭔가 스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 밀림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성철이는 그 험한 산길을 어떻게 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를 악물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얀마를 지나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국경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국 쪽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단속반이 나타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안내인이 엎드려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숲을 사이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단속반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5분인지 10분인지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우는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내인이 재촉했습니다. 태국에서도 불법 입국자로 잡히면 추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태국 방콕으로 이동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우리가 향한 곳은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였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심사가 언제 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방콕의 낡은 숙소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막막함이란 말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소에서 만난 탈북자 선배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같은 길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유엔 심사만 기다리지 말고 대사관에 우리 사정을 직접 알려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사관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태극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볼 수 없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대사관 철문 앞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것인지, 두만강을 건넌 날부터 이날까지 몇 달이 흘렀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조선족 할머니, 선교사님, 안내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손길들이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셨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막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나라 말인 줄만 알았던 그 말이 이제 우리한테도 같은 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분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건물 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음료수를 내오셨습니다. 철민이가 그걸 받아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혹시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은 친절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철민이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 가족이 걸어온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천 킬로미터보다 더 길었던 것은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가족이 버텨낸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눈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인천공항은 넓고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우리는 국가정보원으로 인계됐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먼저 신원 확인과 조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몇 주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조사인가 싶어 긴장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라고 하면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담당 직원분들이 친절했고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이, 반찬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철민이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배를 골지 않아도 되는구나. 조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함께 탈북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경로로 한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영애 언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덕순이네 부부도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미선이도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이제 진짜로 한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111명 중에 한국에 도착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굳이 세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잡혀 북으로 돌아간 사람들, 긴 여정 중에 연락이 끊긴 사람들. 그 빈자리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숙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경기도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땔감을 구해다 불을 피워야 했는데 버튼 하나로 불이 켜지고 꼭지 하나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처음에는 꿈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같은 나라인데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어에서 온 말, 새로 생긴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처음에 은행에 갔다가 직원 말을 못 알아들어서 혼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많았고 맛이 낯설었습니다. 간이 달랐고 재료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 만든 음식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결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성철이는 다리가 불편한 채로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씩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철민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친구가 생겼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는 게 제가 이 땅까지 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원에서 다시 만났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준혁이와 미선이의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북한 마을에서 보위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올렸던 그 가짜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아무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선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이가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애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았네, 순이야. 진짜로 살았어.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와 혁명가만 배웠던 우리가 이제 결혼식 축가를 들으며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볕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예식장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땅이 제 땅입니다. 아이들은 어엿한 어른이 됐습니다. 은하는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닙니다. 철민이는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온 것입니다. 그 아이가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북한에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성철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지만 이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그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리움이 있습니다. 두만강 강변의 진달래,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 부모님 산소가 있는 언덕.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납니다. 북에 두고 온 먼 친척들, 소식도 모르는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명숙이가 생각납니다. 잘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억됐으면 해서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도 저 땅에서 버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잊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6.25로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가장 먼저 두만강 강변으로 가서 진달래를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숙이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